네, 오늘 뉴스 분석 함께할 세 분 소개합니다. 김관욱 계명대 교수, 장해찬 시사평론가, 김태현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앞서 리포트 보신 대로 서울시가 민관합동조사단 꾸리겠다 했는데 좀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뭐 여성단체에서 거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더 시일이 오래 걸릴 것 같으신가요? 네, 사실 처음에 서울시에서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겠다 밝혔을 때부터 논란이 되었던 사안인데요. 왜냐하면 서울시부터가 이 성추행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평가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이 본인의 피해 사실을 고소하기 이전부터 서울시의 여러 정무직이나 관련자들에게 이 피해 당하고 있다, 이 사실에 대해서 호소를 하면서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묵살됐다. 또 일각에서는 서울시에서 의도적으로 은폐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제기할 정도였기 때문에 조사를 받아야 될 대상자인 서울시가 조사의 주체로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피해자와 여성단체 측에서는 고개를 갸웃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서울시로부터 독립된 제3의 기관이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지금 야당에서는 뭐 특임검사나 국정조사, 아예 수사기관이 나서서 강제 수사까지 해야 된다는 이야기까지 들고 나오고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 서울시가 고집을 부릴수록 저는 명분을 더 잃게 될 거라고 봅니다. 가능하면 피해자 측이 원하는 방식대로 조사단을 구성해서 이 조사가 하루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김관욱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 지금 민관합동조사단은 사실은 그 피해자의 지원 단체가 제일 먼저 요청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구성을 해달라.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지금 드러나는 부분들이 서울시가 상당 부분 묵인 또는 방조 뭐 이런 혐의들이 등장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피해자 측 지원하는 단체들이 여기에 신뢰성을 못 두는 거죠. 그러니까 보니까 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민관합동조사단이 구성이 됐어도 이 수사 과정에서 나왔던 내용들이 혹시 서울시로 흘러 들어가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의혹 뭐 이렇게 의심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얼마나 이제 독립성을 확보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피해자 지원 단체가 사실은 위원장을 지명을 하고 그 위원장이 독립적으로 독자적으로 9명에 8명을 추가해서 조사단을 꾸린다면 그거는 어떤 부분에서는 뭐 이제 독립성을 보장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서울시청은 이제 재정적인 지원만 하고 모든 거는 사실 조사단이 스스로가 운영을 하는 그런 체제로 서울시가 마련을 한다면 이런 뭐 지금 지원 단체 측에서도 동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사실 피해자 관련 단체가 요구하는 내용은 6층, 그 서울시청 6층에 있는 이 증거자료 보존하고 수사해야 된다 이런 건데요, 변호사님. 네. 이 6층이 도대체 뭐고 6층에 있는 사람들은 뭡니까? 6층에 이제 시장실이 있는 건데 시장실이 있으니까 비서실이 있고 비서실이 있으면 이제 특보들과 비서들이 있습니다. 최측근이 있는 거죠. 이게 뭐 서울시장뿐만 아니라 모든 이제 광역지자체장이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장이기도 하지만 정치인입니다. 그러니까 당선돼서 시나 도로 들어오면 외부에서 같이 있었던 이제 특보라든지 그 측근들이 이제 비서실의 이제 측근들로 꾸리기 마련이거든요. 그건 뭐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층 이제 시장실에 있는 곳에 비서실에 박원순 전 시장의 어떤 비서라든지 측근이라든지 특보들이 근무하는 건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건 뭐 서울시뿐만 아니라 모든 광역지자체가 그럴 거예요. 근데 다만 어쨌든 지금 그 피해 여성이 본인들이 4년 동안 피해를 호소를 했는데 묵살을 당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박원순 시장의 측근들이 그걸 알고 묵인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어떤 의혹이 있을 수는 있으니 박원순 전 시장의 측근들인 어떤 6층 사람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당연히 조사의 대상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들을 하는 거죠. 네. 6층 사람들 했을 때 주변에서는 뭐 영화 제목 같다 이런 얘기도 지칭하는 사람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 6층 사람들, 그럼 만약에 이 민관합동조사단이 구성이 되면 이 6층 사람들에 대한 조사권이 있게 되는 겁니까? 우선 6층 사람들을 두 가지 분류로 좀 나눌 수가 있는데 별정직, 정무직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법에 의거해서요. 시장 임기가 만료되면 바로 면직이 됩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의 정무직이나 별정직, 고위직들은 이미 다 공무원 상태에서 면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미. 그렇다면 이게 강제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네요? 수사기관이 아닌 이상 이 사람들에게 소환을 요청할 수는 있지만 강제로 불러낼 수는 없는 것이고 물론 특보들 같은 경우 임순영 젠더 특보 같은 경우는 사표 냈지만 수리가 안 되고 있고요. 네. 일부 특보들은 임기제이기 때문에 현재 임기가 남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공식적으로 현재까지도 서울시 공무원이기 때문에 조사에 응할 수밖에 없겠지만 사실상 이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알았을 것으로 유추되는 고위직의 측근들, 뭐 비서실장을 비롯한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민간인 신분이라서 이 민간인이 된 6층 사람들을 불러내서 소환도 하고 조사하기 위해서는 민간 합동조사단의 이 수사력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강제 수사력을 지닌 검찰이 나서야 된다는 이야기가 정치권에서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피해자 측에서는요, 앞서 도움을 요청했었는데 묵살당했다 이런 목소리를 냈거든요. 관련 영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피해자는 서울시 내부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시장은 그럴 사람이 아니라며 시장의 단순한 실수로 받아들이라고 하거나 비서의 업무는 시장의 심기를 보좌하는 역할이자 노동으로 일컫거나 피해를 사소하는 등의 반응이 이어져서 더 이상 피해가 있다는 말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뭐 이런 상황을 좀 표현을 해줬는데요, 교수님. 네. 뭐 이런 가운데 지금 이제 공관도 그렇고 또 시청의 6층 집무실도 그렇고 내년까지는 비어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권한 대행은 거기에 이제 직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간도 사용할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선출직 된 사람만 그 공간과 이제 이 직무지를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서정협 이 권한대행이죠. 사실상 공간을 사용할 수 없고, 그러니까 6층은 계속해서 비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공간을 쓰고 있는 부인 같은 경우도 이사를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뭐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언제까지 나가라 뭐 그런 건 아닌데 이것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또 논란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박 전 시장이 사실상 재산을 남기고 간 게 오히려 부채만 지금 한 6억 가량만 남겨놓고 가서 네. 이사할 때가 마땅치 않고 그거를 지금 찾고 있는 중인 모양이에요. 그래서 조만간에 아마 이사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그 임순영 젠더 특보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임순영 젠더 특보가 뭐 키맨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불미스러운 일이 있지 않았냐라고 처음에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게 물었던 인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수사가 오늘도 안 이루어질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혹시 이 임순영 특보가 혹시 이 수사를 혹시 피하는 그런 건 아니냐, 아니면 경찰도 부르는 거를 좀 소극적인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변호사님 어떻게 근데 보십니까? 뭐 이제 사표 내고 그게 경찰 수사랑은 뭐 상관은 없는 거고요. 뭐 경찰이 무슨 뭐 특보 자리에 있고 없는 걸 가지고 수사를 하고 말고 하지는 않을 건데, 문제는 이제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 속도가 조금 느리니까, 수사 속도가 느리다 보면 관련자들이 예를 들어 말에 맞추거나 증거를 인멸하거나 하는 어떤 시간적 여유를 가지기 마련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사란 건 어떻게 보면 피의자나 참고인은 피의자격인 사람들한테 굉장히 가혹한 걸 수도 있는데, 준비하기 전에 정광석과처럼 몰아쳐야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뭘 수사해야 돼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본적인 내사 자료 보느라고 도대체 쟁점이 뭐고 어디서 뭘 수사를 해야 되지라는 걸 아직 수사기관이 파악을 하지 못했을 때는 그렇진 않은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디 가서 뭘 조사할지 뻔합니다.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런데 지금 경찰이나 검찰이 좀 지지부진하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과연 이거 관련자들한테 좀 말 맞출 시간을 주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어떤 의혹들 사기에 충분한 거죠. 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검찰에서는요, 이 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사실을 누설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이제 수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평론가님. 그렇기 때문에 이 젠더 특보에 대한 어떤 이 검찰 수사 또 소환 가능성이 피할 수 없는 거라고 보여지는 거죠. 네, 사실 피해자에서 고소를 한 게 이 박 시장이 실종된 이 당일 오후 4시 반인데요. 임순영 젠더 특보가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고 박 시장에게 보고를 한 최초 시각은 그보다 1시간 반 전인 오후 3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외부인에게 제보를 들었다고 하는데 그 외부인이 누구인지 밝히는 것도 수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단계가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피소 사실 같은 경우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경찰청 본청을 거쳐서 청와대 국정상황실까지 보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경찰이나 청와대 모두 박 시장에게 피소 사실을 알려준 적은 없다고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과정에서 피소 사실 유출이 있었는지 지금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되어서 형사 2부가 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경찰이 일전에 이 박 시장의 사망 경위를 밝히기 위해서 통신영장 청구했던 건 전부 다 기각이 되었어요. 네. 그러나 이번에는 사망 경위가 아니라 수사 사실 유출에 대한 새로운 혐의점으로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영장을 재청구하게 되면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
한다면 박 시장이 실종되기 이전 또는 실종된 이후에 누구와 마지막으로 통화를 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것이겠죠. 우선 첫 번째 단계가 통신영장을 재신청하는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서울중앙지검 형사 2부에서 직접 수사할지 아니면 경찰에 내려보내서 지휘를 할지도 관건입니다만 워낙 국민적 사안과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인 만큼 검찰에서도 상당한 부담감을 가지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경찰이 부담감을 느끼고 수사에 나서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보면은 이 통신영장 기각에서부터 벌써 뒷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기각이 될 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니까 안 나올 거를 신청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교수님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영장이 이제 이렇게 청구가 안 되는 이제 이렇게 수용이 안 되는 결정적 이유는 변사자가 범죄에 연루된 것이 소명이 안 됐다. 뭐 그게 이제 내용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 사안의 이 내용을 주요 내용은 세 가지로 우리가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박 전 시장의 어떤 성추행 혐의 범죄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서울시가 이러한 부분에서 묵인 방조했느냐의 부분. 네. 또 하나가 이제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런 피소 사건을 피소 사실을 어떤 경로로 누가 알려줬느냐 이것도 이제 범죄 행위거든요. 네. 사실상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것이 이 피소 사실을 알려주는 것은 경찰이 사실상 알려줘야 되는 것이 공식 절차인데 이것이 누군가에 의해서 알려줬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상 지금 이 휴대폰 영장을 청구한 것은 결국엔 성추행과 관련된 부분만 이제 정황으로 묘사를 해가지고 아마 영장 청구를 요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엔 사망자가 사실상 어떤 범죄에 연루된 것을 증빙한 것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 이제 해주지 않은 것인데 지금 얘기한 대로 만약에 이제 피소 사건의 유출 부분이 잘못된 것일 수 있다라고 다시 이제 재요청을 하게 되면 그거는 아마 법원에서도 영장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기에는 자살이냐, 뭐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었냐, 극단적 선택을 했느냐, 아니면 타살이냐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수사 경위이 유출이 된 이거의 경위에 대해서 밝히는 게 오히려 국민적인 관심이 더 높은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게 정치적 파장이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경찰이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초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청와대에 누군가가 알려줬을 가능성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또 상황이 막 바뀌어가지고 임 젠더 특보가 먼저 고소하기 전에 1시간 반 전에 먼저 이제 찾아가가지고 얘기를 했다. 그렇다면 먼저 인지한 부분이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 경로가 어떻게 된 것이냐. 그러니까 실질적인 피소사실 전달자가 이 젠더 특보인지 아니면 청와대인지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반드시 밝혀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밝히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휴대폰을 포렌식을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거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압수 영장을 아마 발부할 가능성이 저는 추후에는 발생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또 이게 요즘 그 신문지상에서 보니까 변호사님 그 서울시 6층에 경찰이 상주했다는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청와대에서 뭐 나온 것 그 가능성뿐만 아니라 경찰에서도 나왔을 가능성 뭐 여러 가지가 그 수사 유출 경위 여러 가지가 좀 언급이 되고 있던데 정보관이라고 그러잖아요. 아이오라고 하죠. 아이오라고 네, 합니다. 네. 정보관이라고 그러는 사람들이 이제 각 기관들의 경찰 정보관 이렇게 나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장 그 6층에 경찰 출신 일종의 정보관 같은 사람이 근무를 했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이제 어차피 이건 경찰 아니면 청와대 쪽에서 이제 샜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왜냐하면 경찰은 어쨌든 고소사실을 고소장 들어와서 청와대 고소사실을 보고했다라고 하는 것까지 인정을 했고, 그럼 그 시점에서 알고 있는 사람들은 경찰이나 청와대잖아요. 그러니까 고소사실 유출은 두 기관 중에 하나죠. 두 기관에서 누가 이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 이제 경찰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 뭐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도 있고 고위층도 있고 여러 라인이 있을 건데.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을 연결하는 끈이 되는 이 정보관이라는 사람이 서울시청 6층에 근무를 했으니 그 사람을 통해서 가지 않았을까라는 또 의혹 제기가 있었던 거고. 네, 의혹이죠. 그거는 뭐 알 수는 없어요. 사실 그 사람이 했는지 다른 사람이 했는지 알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 수사하라고 경찰이나 검찰한테 부탁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영장을 그렇게 쳤으니 이게 네, 되겠습니까? 이런 가운데 이제 정치권에서는 2차 가해 논란이 있었죠. 이제 명칭에 대해서였는데요. 피해 호소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었는데 평론가님 결국은 이제 민주당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피해자
라고 통일을 이제 하기로 한 거죠. 네, 사실 피해 호소인 또는 피해를 호소하는 고소인 이런 표현들을 당 대표를 비롯해서 당권 주자를 할 수 있는 이낙연 의원이나 김부겸 전 의원도 모두 공히 사용을 해왔었는데 저도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표현이었거든요. 덩달아 방송에서도 피해자를 피해자라 부르지 못하고 피해 호소인이라 부르는 그런 웃지 못할 일들까지도 있어 왔었는데 피해 호소인이란 말이 저기 뭐 사전이나 이런 데 나오는 그런 단어는 아니죠? 이게 네. 대학이나 이렇게 뭐 시민단체나 종종 대학에서 제일 많이 쓰여요. 그러니까 예컨대 뭐 성추행을 당했다 뭐 이렇게 본인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일지 아닐지 확인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학교라는 어떤 공동체에서 그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상대를 가해 지목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왜냐하면 확증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피해 호소인, 가해 지목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공동체가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할 때 그러한 용어를 종종 썼는데 고소가 된 상태는 사실은 그런 용어를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곧바로 그냥 피해인, 뭐 피해자 뭐 이렇게 써도 무방한 거고 그것이 오히려 맞는 얘기죠. 네, 그렇군요. 또 법률적으로도 사실 피해 호소인이라는 용어가 그다지 근거가 없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만만치 않았고요. 결과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민주당이 계속해서 거리를 두려는 것 아니냐, 아니면 이 피해자의 호소를 인정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결국에는 당 차원에서 피해자로 호칭을 통일하기로 했고 네. 지금은 민주당에서도 공식 논평 등을 사용할 때 피해자라는 용어를 쓰게 되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내일 이제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열립니다. 변호사님. 네. 지금 이 청문회에 굉장히 시선이 많이 쏠려요. 이게 뭐 청문회 그 내용 자체보다도 바로 여기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 관련한 공방이 굉장히 거셀 것으로 예상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 문제가 이제 쟁점이 될 거고 아무래도 청문회에 있어서 이 사람의 후보자의 개인적인 문제라든지 후보자의 업무 능력, 후보자가 관여했던 예전의 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밝힌지 이거보다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박원순 전 시장의 이 문제들, 고소사실 유출 문제들, 아마 이 얘기를 집중적으로 야당 의원들이 묻겠죠? 네. 아마 여당 의원들은, 아니, 이거는 김창룡 후보자가 서울청 있을 때도 아닌데, 이 사람이 어떻게 압니까? 임명하기 되기 전에 일인데, 부임하기 전에 일인데, 아마 이렇게 방어를 할 거고, 여당 의원들은. 안 봐도 지금 그림이 그려집니다. 김창룡 후보자는 대답을 그렇게 했죠. 제가 만약에 청문회를 통과해서 자리에 이제 가면, 그때 제가 한번 잘 알아봐서 다음에 국회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피해가지 않겠어요? 아마도? 네. 아니 뭐 이제 다음 주부터는 국회가 이제 본 궤도로 돌아가니까 보면 이제 대정부 질문에서도 이 사안이 좀 얘기가 나오겠죠? 그렇죠. 뭐 행안부 같은 데서도 굉장히 이제 이슈가 되고 왜냐하면 경찰청 이제 소속이 거기에 해당이 되니까 특히나 지금 이제 경찰청장 후보자 같은 경우는 부산 청장으로 있었잖아요. 네. 그게 오거돈 전 시장의 어떤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이제 이 처리를 했는지 그리고 그런 어떤 처리 과정을 갖고서 아마 지금 박 시장의 상황을 또 이렇게 추궁할 개연성이 좀 커 보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원순 전 서울시장 관련 수사 상황과 관련 2차 가해 논란까지 짚어봤는데요. 내일 청문회는 주목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